성공의 비결들은 생각해보면 정말로 단순합니다. 살을 빼고 싶으면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됩니다.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으면 두루 만나고 좀 더 베풀면 되죠.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덜 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문제는 단지 그 비결을 실천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루 30개 한다라는 간단한 약속은 너무 간단해서 잊어버리고 매일 새벽에 5km를 달려야지 하는 어려운 결심은 너무 어려워서 지키지 못합니다. 이래저래 실천이 되지 않으니까 성공은 항상 먼 일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일을 가장 단순한 말로 적어봅시다. 딱 한 가지만 말이에요. 그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확실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성공의 비결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상 위에 올려놓는 365 혼공 캘린더, 성공의 비결은 정말로 단순하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그릿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그릿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 챕터를 그냥 우리 자신이 그릿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라고 읽었어요. 앞에서 그릿을 기르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죠.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 질이 다른 연습을 하라, 목적의식을 품어라, 희망을 가져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방법이 다소 추상적이긴 해요. 오늘 이야기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특별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 활동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 챕터가 학생들의 그릿을 키우는 챕터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 말고요, 운동부에 들거나 학생회, 방송반, 신문부 등에 들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 클럽 활동, CA 시간인 거죠. 제가 지금은 쉬고 있지만 10년 넘게 수련한 검도도 바로 이런 특별 활동에 속할 수 있을 겁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요, 이 특별 활동이 그릿을 키우는 운동장이 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왜일까요? 답은 이래요. 학교 공부는 도전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지만 흥미를 느끼기는 힘듭니다. 다들 아시죠? 그리고 친구들과 뛰어놀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흥미는 있지만 도전 과제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특별 활동들은 도전 과제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우면서도 흥미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해보았던 발레, 피아노, 태권도 등을 떠올려보면 될 거예요. 놀랄만한 연구 결과들이 오늘 나옵니다. 학창시절에 특별활동을 성공적으로 했느냐가 적어도 대학시절, 그리고 청년기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활동을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면요, 적어도 2년 정도를 꾸준히 한 부서에서 활동하고 거기서 주장이라든지 메달을 딴다든지 해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청년기에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릿이 높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아마 청년기에 그릿이 높은 사람은 30대, 40대가 되어도 그릿이 높을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겁니다. 왜냐? 특별활동을 오래 하고 거기서 발전을 보인 사람은 그만큼 그릿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미 성인인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엔젤라 더크워스는 단언하는데 사람의 인내심이나 끈기 같은 성격은요, 나이 들어서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훈련을 하면은 그릿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때 해가 지지 않은 낮에 도서관에서 생쥐처럼 도망치던 고시생이었지만 지금은 몇 년 동안 매일 퇴근 후에 팟캐스트를 만들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확실히 그릿이 커졌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특별활동을 해야 하느냐? 오늘 이야기의 맨 끝에 엔젤라 더크워스의 가족들이 택한 규칙이 소개될 겁니다. 그 규칙이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활동에는 다른 어떤 환경도 따라가기 힘든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부모가 아닌 성인이 맡아서 지도한다. 둘째, 특별활동은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을 기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발레 연습실, 연주회장, 도장, 농구장, 미식축구 경기장 등은 그릿을 기르는 운동장인 것이다. 나는 부모로서도 또 사회과학자로서도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바로 그들이 재미를 느끼는 수업 외의 활동을 찾아서 등록시키기를 권장한다. 만약 내게 요술 방망이가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한 특별활동을 적어도 한 가지씩은 시키고 고등학생이라면 최소한 한 가지 활동을 1년 이상은 지속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나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몇 시간은 흥미가 있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할 때 더욱 성장한다고 믿는다. 이런 과감한 제안을 뒷받침해주는 정확한 증거는 사실 불충분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많은 연구들은 그 타당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이들은 지혜로운 발레 강사나 축구 코치, 바이올린 선생 등 특별활동 지도 교사 옆에서 그릿을 배우는 듯하다. 우선 아이들에게 호출기를 채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신호를 보내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으며 기분이 어떤지 보고하게 했던 연구를 살펴보자. 아이들은 수업을 들을 때는 도전하는 기분은 들지만 별로 의욕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반면에 친구들과 놀 때는 도전적인 느낌은 없지만 매우 재미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특별활동은 어떨까? 운동이나 연주, 학교 연극 리허설을 할 때는 도전적인 느낌과 동시에 즐거움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연구는 수없이 많다. 그들은 성적이 좋고 자존감이 높으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낮다. 심리학자 가드너의 연구는 장기간 특별활동에 참여했을 때의 유익함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다. 가드너의 연구자들은 미국 10대 청소년 11,000명을 26살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했다. 그들은 고등학교 때 특별활동에 1년간 참여한 경험과 2년간 참여한 경험이 성인기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보았다. 가드너가 알아낸 사실은 다음과 같다. 1년 이상 특별활동을 한 학생은 대학을 졸업할 가능성과 청년기에 봉사활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 일주일 동안 특별활동에 할애한 시간은 청년 실업자로 전락하지 않고 취업도 하고 수입도 더 많을 가능성을 예측해주는 변수였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활동에 2년 이상 참여한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특별활동을 할 때 잠깐 해보다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최초로 연구한 학자는 윌링햄이었다. 1978년 윌링햄은 개인 특성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도 청년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을 밝히려 했던 가장 야심찬 시도로 남아있다. 윌링햄의 연구팀은 수천 명의 학생들을 고등학교 졸업한 때부터 그 후 5년 동안 추적 조사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각 학생의
대학 지원 서류, 설문지, 글쓰기 샘플, 면담 기록, 성적표 등등 많은 자료가 수집됐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100가지 이상의 개인적인 특성이 점수화되어 매겨졌다. 그 뒤로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대학생활에서의 성공도를 말해줄 수 있는 3가지 점수들도 수집됐다. 첫째, 대학교 때 학원면에서 공부를 잘했는가. 둘째, 청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리더십이 있었는가. 셋째, 과학기술이나 예술, 스포츠, 글쓰기, 사업 등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엿보였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연구한 결과 윌링햄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조사 결과를 밝혔다. 커다란 차이로 성공 가능성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요소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과업을 완수하느냐였다. 윌링햄은 과업 완수라는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업 완수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특정한 활동에 목적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2가지 특별활동에 각각 수년간 참여한 동시에 2 활동 모두에서 멋진 성과를 보인 학생들은 과업 완수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고등학교 신문부에서 활동하면서 편집장이 되고 같은 기간에 육상부 선수로도 활동해 중요한 시합에서 우승한 학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업 완수 변수의 예측력은 놀라웠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꾸준한 특별활동 참여는 다른 어떤 변수보다 대학교에서 우등으로 졸업할 것인가의 여부를 정확히 예측해 주었다. 또한 윌링햄이 측정한 100가지가 넘는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들 중 그 무엇보다 사회활동 분야에서 청년기의 업적을 정확히 예측해 주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고등학교 때 몰두했던 특별활동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테니스를 했던 학생회나 토론팀에 참여했던 상관이 없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한 해 그리고 그 이듬해에 같은 특별활동 부서에 다시 등록하고 그동안 발전을 보였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다. 이 윌링햄의 연구 결과를 읽었던 날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누워서 생각했다. 세상에, 윌링햄이 과업 완수라고 불렀던 변수는 그릿과 똑같잖아. 나도 그의 연구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즉시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교육 연구의 최대 지원 기관인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도움을 청했다. 나는 빌 게이츠를 만나서 내 관점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힘든 일을 완수한 경험이 미래에도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내도록 준비시키는 최선의 방법 같다고 설명했다. 그날 대화 중에 나는 빌 게이츠 역시 오래전부터 재능 따위보다는 역량과 태도를 중시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래머를 채용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시절에 그는 지원자들에게 복잡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진단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프로그래밍 과제를 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IQ 검사나 프로그래밍 능력 시험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든 문제가 발생해도 결승선까지 끝까지 가는 능력을 시험한 것이었다. 빌 게이츠는 시작한 일을 완성한 프로그래머만 채용했다. 이 게이츠 재단의 넉넉한 지원으로 나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1200명을 모집했다. 그리고 윌링햄이 했던 대로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그것에 참여했고 거기서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다렸다. 우리 표본의 학생들은 미국 전역의 수십 개 대학으로 진학했다. 2년 뒤 1200명의 학생 중에서 34%만이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대학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계속 다닐 확률은 그릿 평가표 점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대학교 시절 특별 활동에 끝까지 참여했던 교사는 나중에 교직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그에 반해 교직에서의 끈기와 효율성은 그 교사가 대학에 들어갈 때의 SAT 점수나 대학 시절의 학점이나 혹은 면접자가 평가했던 잠재적인 리더십 같은 것과는 뚜렷한 관계가 없었다. 나는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어떤 일에 끝까지 참여한 경험은 그릿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것을 길러준다고 추측한다. 과학자들은 어려운 일을 해본 경험이 또 다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게 만드는지 실험으로 확인해 본 적이 있다. 휴스턴 대학교 심리학자인 로버트 아이젠버거는 이 방면의 권위자다. 그는 수십 편의 실험 연구에서 지뢰를 20번 누르면 먹이가 1개 나오는 어려운 조건과 딱 2번만 지뢰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쉬운 조건에 쥐를 무작위로 배정했다. 그 뒤에 모든 쥐에게 똑같이 어려운 과제를 주었다. 그는 실험을 여러 번 했지만 늘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쉬운 조건에 놓였던 쥐에 비해 힘들게 노력해야만 먹이를 먹을 수 있었던 쥐가 두 번째 어려운 과제에서 더욱 활동적이었고 지구력도 좋았다. 아이젠버거는 아내가 교사였던 덕분에 유사한 실험을 기간만 줄여서 아이들에게 해볼 기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실험에서는 2, 3학년 아이들에게 사물의 숫자 세기, 그림 외우기, 모양 맞추기 같은 과제를 하면 1센트를 나누어 줬다. 그런데 일부 아동들에게는 정답률이 올라갈 때 과제의 난이도를 올렸고 다른 아동들에게는 난이도가 같은 비슷한 문제를 계속 줬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두 조건의 아동 모두에게 앞서의 과제와는 전혀 다른 지루한 일을 시켰다. 바로 단어를 일일이 옮겨 적는 일이었다. 그런데 아이젠버거는 쥐를 대상으로 했던 실험에서와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 쉬운 과제 대신에 어려운 과제로 훈련받은 아이들이 단어를 옮겨 적는 과제를 더 열심히 했던 것이다. 아이젠버거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그는 연습을 통해 근면성 역시 학습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예를 한 가지 들겠다. 우리 가족에게는 규칙이 있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라는 규칙이다. 이 규칙은 3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엄마와 아빠를 포함한 온 가족이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는 약속이다. 그것은 매일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한 일이다.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업적으로 하는 심리 연구 외에 요가를 어려운 일로 택했다. 남편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점점 실력을 쌓고 있지만 한편 달리기도 잘하려고 노력했다. 큰딸은 피아노 연주를 어려운 일로 골랐고 둘째 딸은 발레를 골랐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규칙의 2번째 조항은 어려운 일도 그만둘 수 있다 이다. 한번 택한 어려운 일도 그만둘 수 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날 때까지, 수업료를 낸 기간을 마칠 때까지, 또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끝낼 시점이 될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다. 적어도 처음 시작할 때 스스로 약속한 기간까지는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에게 호통을 들었거나 시합에서 졌거나 다음날 아침에 연주회 때문에 친구 집에서 잘 수 없게 됐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다. 요컨대 힘들다고 해서 바로 그만둘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어려운 일에 도전할 규칙의 마지막 조항은 스스로 어려운 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누구도 대신 그 일을 골라주지는 않는다. 자녀가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없애지 않으면서 그릿을 기르도록 장려하고 싶다면 나는 바로 이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규칙. 첫째, 어려운 일을 한 가지 할 것. 둘째, 어려운 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것. 셋째, 스스로 어려운 일을 선택한다는 것. 바로 이 3가지 규칙을 따라해 보기를
권한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엔젤라 더커스의 그릿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회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혼자서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마련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 위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를 주위에 공부하시는 분들께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